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악의 한일 경제 전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응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억지 주장 계속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카드를 우리나라에 던졌고 네. 우리 역시 오늘 밝혔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일본 제외하겠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도 하시고 일본이 아무리 강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강으로 나가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또 하시고요. 또 일본이 일부 물품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한 상황에서 예.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백색 국가에서 하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건 문제만큼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예.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통상의 4대 국제 수출 통제 국가들 29개 국가에 대해서는 예. 수출 우대, 이제 심사 우대, 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간 우리한테 없었던 가-2가 다시 생긴 거예요. 가의 2가 다시 생긴 겁니다. 일부 내용이 완전히 수출 통제 조약 가입 국가와는 뭐 동일하게 일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기존의 우대 조치는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이 한 것과 좀 비슷하네요. 그럼. 예,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심사 절차에 처리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내용은 각각의 이제 개별 수출 품목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제외 조치 자체로 또 뭐 기왕에 뭐 하이트리스 제외 여부에 대해서 너무 촉각을 긴장하고 계셨던 그러실 필요는 없겠다. 향후 상황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그 이유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흔들릴까 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네. 겁니까? 오늘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밝히셨어요. 예. 그건 사실과 오보다? 다르다. 예. NSC 한미 NSC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관련된 내용 NSC 차원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예로 드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좀 있어요. 자충수로 주는 것 같은데요. 예. 샌프란시스코 자체는 우리는 조약 가입 당사국도 아닙니다. 예. 정작 우리가 이제 연합군은 아니었지만 우리 역시도 임시정부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단히 그 조약 안에서 전후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외교적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외가 됐습니다. 관련된 배상 내용을 보더라도 14조가 바로 그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합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우리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승전국, 연합국의 일군에 무리해서 우리는 빠지다 보니까 관련된 조항을 들어도 우린 적용도 되지 않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되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면 예. 전후 미보상,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어떤 역사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 해석의 안에 여지가 있는 그렇죠. 논쟁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지금 물론 뭐 이 언론 보도이긴 하고 오보로 결론이 났긴 했지만 미국까지 어쨌든 지금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혹시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제 보복이 잘 먹혀들지 않는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위기감이 있죠. 사실상 국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미국 발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특히 지금 국내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뭐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정부로서는 왜 안 느껴지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있는 어떤 민주 시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들 지난 주말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 아베 정부로서는 출구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시간에 해결될 어떤 해법적 출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론전, 그러니까 국제 여론전의 일부로 미국에게 손을 내밀 수는 있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지금 단선적으로 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것이든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이든
비단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예, 그렇죠. 미국의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안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단순한 답변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한 뭐 전략 미스론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정부 관계자가 사실 이렇게까지는 기대 못했고 오판이라는 표현을 들어가지고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R&D 예산 등을 투자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장기전으로 내다보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본인들이 이런 국제 분업 어떤 사이클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에서 본인들의 소재 장비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한국 산업에 기댔다는 그 단순 논리 필연적인 관계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더 불안한 게 워낙 교묘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당에서 지금 특위 꾸려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 특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뭐 당초에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가 꾸려졌을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또 여론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고요. 또 소재 부품 산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도 예산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이게 어떻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추경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정책적으로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우리 또 정세균 전 의장님을 필두로 한 관련된 대책위가 또 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정국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정국의 관련 예산을 특별히 들여다보기 위한 저희 준비단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예.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 통상의 일반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야 될 중장기적 목표가 개별 사안별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특위라는 모양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통상의 특위라고 하면은 정치 공방 가운데서 타이밍상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상 어떤 대책반 실무진에 가까운 어떤 정치권의 여러 가지 대책단들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여당 내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나 뭐 여행을 금지하자 도쿄 여행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실효적이지 못하고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정당의 어떤 이제 대책에서 나온 입장이기도 한데 그게 결과론적이라기보다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방사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간 대응을 이제 좀 못 해왔습니다. 국제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만이 아니라 외신들 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오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떤 이야기는 너무 강하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게 외교를 전제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를 할 때는 소위 지렛대라고 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 여론입니다. 외교를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건 비단 우리 대책위 차원의 정부 여당 차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야당 역시도 그런 지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강경 일변도다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외교적 우위에 놓일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도 좀 전술적으로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싸울 때 한쪽에서 맞으면 그 맞은 쪽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상대방과 대응을 하는데 때릴까 말까 상대가 그러면 우리는 겁을 먹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먼저 때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일본이 이런 점도 좀 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보더라도요.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가 내는 성명들, 그다음에 이제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뭐 주옥순 그 엄마 부대 대표가 아베 총리께 사과한다는 얘기 일본 언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참, 그것처럼 답답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것들이 이런 전쟁과 진배 없다고 표현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건지, 일본을 지탱케 해주고 있는 건지 조금 냉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 사실 이전에 민주연구원 보고서도 한 차례 논란이 네네. 된 적이 있는데 이번 일본 갈등과 내년 총선을 연결짓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프로파간다를 이토록 기획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정말 유능한 정당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예. 그게 현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게 현주소입니다. 지금 한일 간의 경제 전쟁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당이라면 예.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 있는지 반추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제언해 봅니다. 한국당에서는 친일 프레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가두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인데요. 아니 친일이 억울하시면 예. 정말 친일 프레임 안에 자꾸 갇힌다. 왜 친일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느냐 하시는 순간 그 프레임 안에서 본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응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보다 다른 방식의 대처를 통해서 정부 여당을 한번 아프게 해보십시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런 정책들이 부족하다. 우리 대안이 민족이 뭔가 딱 있는 상황.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 이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더 치고 나가셨더라면 심지어 제 생각은 지난 추경 때 예. 정말 그 부분의 예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확장해서 증액해서? 편성하시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묘수였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슈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이 곧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번 개각에 대한 평가를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대표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 보복,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할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 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국가 전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떠오르는 건 되려 예. 5.16 쿠데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광주 민중항쟁을 촉발케 했던 당시에 군부들의 그 유관자들의 예. 어떤 행위들인데요.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정당인데 예. 함부로 국가 전복의 전력을 얘기하시는 게 조금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아마 국가보안법 문제를 예로 드시는 것 같아요. 당시의 국가보안법 다수의 민주진영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에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시험 많이 갔었죠.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운용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고요. 군사 정권의 어떤 상징처럼 예. 이제 생각되기도 인식되기도 했던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국가 전복이라는 굉장히 험악한 용어를 끌어들이신 거는 한교안 대표님의 어떤 일성에 힘을 빼는 그러니까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든 좀 표현이 아니셨나 싶기도 하고요. 예. 조국 교수님 그리고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보이콧이 이전부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개혁되기 힘든 검찰개혁, 예. 그런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인 그런 권력의 개혁을 예전부터 계속 본인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점 때문에 조국 교수님은 논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을 등에 업는 전선에서 이제 기득권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국밖에 없냐, 그런 개혁 왜 조국이 해야 되냐 하는데 조국이라는 사람만큼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었다면 예.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만큼 반대했을 것이다. 전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콧 이야기도 하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라는 뭔가 청문회 무용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야당의 꽃은 이제 청문회고 국회 의사일정 과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나갔다 오셔서 이제 호되게 당하시고 또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찌되었건 간에 청문회장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점검들을 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면은 국민이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과 같은 장관 국회가 부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계속 강행돼 왔다라고 예. 하면서 숫자를 막 세십니다. 역대 예. 최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협조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 본인들의 목리는 아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장관은 왜 국무총리하고 다르게 국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대통령이 임명을 그렇죠. 할수 있게끔. 예. 의견만으로 이제 충분토록 만들었냐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직이 아니라는 어떤 헌법적인 어쨌든 그 사실상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예.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지점에 대한 우려를 경청해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람에 대한 능력과 어떤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면 예. 국민은요. 국회에서 어쨌든 간에 부동의를 했을 경우는 더 현미경 같은 눈으로 향후에 그분들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 국민의 우려 또는 야당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자는 정치적 책임을 더 부메랑처럼 쥐시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어떤 임명 절차 과정이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보이콧을 언급하시는 거는 그냥 정치적 겁하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국회 절차를 활용하시되 신상털기라든지 예.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모욕 주는 방식의 검증 절차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바람 한번 전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장관급 인사 10명에 대한 개각이 네. 발표가 됐는데 계속 부각되는 건 조국 후보자다 보니까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아서일 수도 네. 있는데 이게 혹시 법무장관 행이 대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정치를 참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명망도나 인지도만으로 이제 대권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조국 후보자도 지명자도 그 이상의 꿈도 꿀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현재로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 벌써부터? 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치를 정말 모르시는 거고요. 예. 사실상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부각되게 된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상 문재인 독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말로 치자면은 예. 독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도 어려운 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그 어려운 걸 예, 하려고 하니 예,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그 의지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을 보면 예.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대권 후보는 아니지 않나. 그 순수성이 저는 되려 정치인이 되기에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 하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고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데는 그분의 달란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